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판 아이언돔 개발 중인데요. 아 개발 중이에요? 네네. 아, 지금 세팅된 게 아니고? 네네 개발. 그러면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 아니죠. 그럼 뭐예요? 장사정포 대비는 네. 군에서 이제 프리-ATO라는 작전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얘기해도 되는? 네. 네. 이거 뭐 공개된 정보. 예,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찾아보시면 네네. 언론지상에 다 나와 있는데. 프리-ATO. 프리-ATO.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기계획 통합 항공 작전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네. 전시에 공군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정규전,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살금살금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뭐 포를 쏴서 뭐 남침을 시작했다. 그러면 현재 정보 자산에 의해서 한 11,000개 정도를 지금 그 장사정포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무기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래요? 네네. 11,000개나 되는 거를? 일단 뭐 한 수년 전의 얘기지만 11,000개 정도고요. 그래요? 그 예. 휴민트들이 파악한 건가? 아니죠. 정보자산이죠. 한미 정보자산. 정보자산. 뭐 글로벌워크니 뭐 어떤 위성이니 네. 아까 말씀드린 휴민트니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아니 만드는 북계 애들이 돈 없다면서 많이들 쌓아놨네. 그래도. 아니 앞에다가 이제 이 휴전선 쪽에 잔뜩 갖다 놨죠. 근데 이제 11,000개 중에 직접 위협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직접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들이 2,000개에서 한 4,000개 사이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되게 많네. 그들도 포착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위치를 계속 바꾸고 바꿔가면서. 숫자도 바꾸고 이렇기 그렇겠지, 때문에 그렇겠지. 뭐 너무 많지만 너무 광범위하지만 그러면 2,000개에서 맥시멈으로 4,000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항상 나쁜 케이스는 최악의 경우를 네. 대비를 해야 된다면 4,000개의 포가 네네. 대한민국 수도권을 향해서 그렇죠. 조준하고 있다는 위협이 얘기죠. 되고 그러면 있죠.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네네. 그래서 이제 프리-ATO가 뭐냐면 우리 공군 작전기가 430대를 목표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네, 폭탄을 실어날 수 있는 전술기. 가만있어 봐. 우리나라 공군 전력이 430대나 돼요? 400대 정도 되죠. 30대까지는 400대 정도. 예, 400 한 10대, 20대. 그래도 우리도 야금야금 많이 모아놨네. 네,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거고. 네. 그런데도 이게 전쟁이 나면 일시에 출격을 못 하니까요. 네, 그렇겠죠. 한 절반 정도 200대가 출격을 하고요. 그래서 그 출격해서 뭐해요? 폭탄 미리 위치된. 어.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게 얘네들도 계속 바꾸니까 계속 바뀌겠죠. 근데 비행기마다 목표가 할당된 게 있어요. 그 예. 세팅된 지점으로 가서 네네네. 타격하고 무력화시킨다. 네. 그리고 이제 공군 전투기 말고도 오산에 이제 미국 7공군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네. 미국 7공군이 작전을 같이 뜹니다. 그러면 그들 전투기, 그다음에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이제 오키나와에 주둔돼 있는 미 5공군, 네, 공군까지 포함하면 전투기 가용 전투기가 1,000대가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1,000대 정도 가용이 되면 네네. 한 대당 뭐 한 2개 정도? 2개? 제 생각 10개 정도까지도 뽀갤 수 아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비상시에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고요. 네. 비상시에 한 2개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1,000대가 다 뜨는 게 아니고 우리 공군기는 초도에 한 200대? 200대. 네. 그리고 이제 소티라고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떴다가 돌아오는 한 1소티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갔다 와서 한 번 구비하고 소티를 2번 뛰게 되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1,000번이면 2,000번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저기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진다라는 걸 가정해서 네네. 무사히 왔다 갔다 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모함 증원될 때까지 이제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육군하고 해군이 있잖아요. 그 방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항공모함이 증원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 근데 그 버티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7시간 보고 있고요. 오는 시간만 7시간이니까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 전 12시간 보고 있어요. 야, 그 1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고 그 12시간 동안 요 작전이 시행됐다는 거는 사실 전면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게 12시간 동안 우리가 버텨내는 그 과정에서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임국장하고 저 동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방공호에 들어가 있어도 수탄 까고 돌아다니는 네네. 무장 공비들도 많이들 내려와 있을 테고 네네. 정말 12시간이 아비규환 진짜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 될 텐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콜레터럴 데미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감안하고 작전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많이 격추가 돼도 네. 증원해서 계속 나가야 네, 되는 네, 게 네, 네. 국가를 위하는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아까 2,000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2,000번에다가 네. 육군이 한 700발? 700발 정도 바로 응사할 수 있어요. 뭘 700발? 현무? 포로 뭐 미사일 다 포함해서. 우리 자주포. 네. 자주포. 우리 그때 한번 연평도에서 같이 네네. 한바탕 했던. 네, 그것도 이제 그 자기들 가지고 있는 목표 표적을 24시간 고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바뀌면 또 이게 바꿔서 위치를 하고. 그렇지. 순식간에 날아가는 700발. 그 다음에 해군. 네. 해군에서 한 700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2,000발을 또 한꺼번에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한 4,000발, 2,000발씩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 그 다음 텀에는 뭘로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 다음 텀에는요. 네. 저희들이 이제 피해가 났겠죠. 네. 피해가 나면 지금은 지상작전 사령부로 바뀌었는데 네. 저희가 있을 때는 3군단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3군단 예하 부대가 일단 수도권 방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쪽에 있는 부대가 진격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어떤 전쟁의 패턴이 네. 요즘은 선제 공격이든 뭐든 간에 물량으로 한번 딱 때려 넣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지상전으로 밀고 나오는 게 아직도 그런 패턴인 거죠? 맞긴 한데요. 네. 대한민국 상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는 침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한테 그렇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제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 나누면서 소름이 쫙 끼쳤던 게 12시간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름 끼쳤거든요. 저는 네. 이게 가만히 있다가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는 뭐 어느 정도 공격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갑자기 쟤네들이 우리한테 물적 피해, 인적 피해, 그러니까 콜레트럴 데미지를 확 주는 순간 우리가 이제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잘못해서 이 박자가 안 맞아서 네. 우리가 밀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처럼 뭔가 약간 엇박자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이런 작전을 시행하기 앞서서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사전 정보 취득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취득은 그 정보 자산에 대한 정찰, 뭐 아까 말한 휴민트나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정보 수집에 네. 의해서 분석된 응. 결과물을 가지고 응. 군 통수권자 책임자가 빠른 결심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시민 국민 피해가 그렇죠. 적어지는 거죠. 어딘가에 대피도 하고.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뭔가가 발생되기 직전까지도 각종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하고 네네. 결심을 서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지금도 결국. 뭐 사실은 앞서 우리 을지훈련 얘기했지만 을지훈련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정보 상황이 판단이 늦었지만 힘의 우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보다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위를 해놓고 24시간 내에 철수하라고 뭐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권고를 했던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북괴한테 대고 너 빨리 철수해 뭐 항복해 이럴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거는 못하지 어떻게 네. 보면. 서로.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뭐 킬체인으로 뭘 어떻게 한다. 네. 자 보셨잖아요. 네. 정보가 충분히 수집돼도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이 안 서면 결심이 안 서면 이스라엘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운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처지를 많이들 잊어먹고 있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금 동밀이 형이 킬체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뭐 그런 대응 전력 말고 우리의 킬체인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인 건가요? 우리 킬체인은 지금 계획 단계만 있습니다.
아 잠깐만 그 완성된 거 아니었어요? 세팅된 아니요. 거? 절대 완성. 3축 킬체인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벌써 한 10년 전 넘은 거 네네, 같은데.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네. 계획만 있고요. 네. 지금 뭐 그 미사일 정도? 킬체인으로 날리는 미사일 정도? 뭐 이런 정도만 좀 개발이 됐지. 네. 정보자산, 그러니까 가장 킬체인의 핵심은 네. 반격용 무기가 아니고요. 네. 정보자산이죠. 지금 글로벌호크나 무슨 뭐 유투 정찰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동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산 우리 군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렇죠. 정보자산 운영 체계가 없다. 아 이건 약간 그 정보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정보자산 운영 체계가 없다? 그럼 국정원이나 정보사, UDU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은 가장 큰 게 휴민트고요. 네. 그다음에 통신정보 감청 네. 뭐 이런 것들이고 네. 지금 백두 금강 정찰기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뭐 레이더로 그거는 드론 아니에요? 백두 금강 정찰기? 아니요. 여객기 소형 비즈니스 젯에다가 이건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다 나와 있어요. 네. 비즈니스에다가 뭐 SAR를 달던가 아니면 감청 장비를 달던가 그래서 이제 뭐 금강산까지 커버 가능해서 금강. 백두산까지 커버 가능해서 백두라고 하고요. 네. 그 이외에 아시겠지만 글로벌호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글로벌호크 자체를 들여왔지만 정보 해석은 한국군이 하지 않는다. 못하는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 욕심내지 말고 공동으로 같이 해서 그 정보의 어떤 그런데 가치를 높이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면 뭐 줄 수 있지만 불리하면 또 안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라고 하는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한미 동맹이죠. 네. 그다음에 정찰 위성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네. 이제 쏜다고 계획은 잡고 있지만 정찰 위성이 없어서. 아니 누리호 올라갔잖아요. 누리호가 정찰 위성이 아니에요. 이거 정찰 위성으로 쓰면 되지. 그 또 뭔가 비밀이에 써서 얘기 안. 그게 아니라요. 정찰 위성은 이게 회전하는 정찰 위성이 아니고 정지 궤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위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동력을 안 쓰고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도는 것처럼 되겠죠. 지구가 도니까. 같이 도니까. 같이 도니까. 그게 얘는 실제로는 정지해 있지만 이게 궤도를 도는 것처럼 나오고 정지 위성은 반대로 그 지구가 도는 거랑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틀어지면 계속 자세를 잡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료를 좀 싣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형이니까 못 날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찰 위성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킬체인의 뭐 3축 요소에 정찰 자산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반격할 무기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반격할 이제 무기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네. 미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찰 자산은 우리 건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변의 핵시설이나 뭐 이런 북한의 북쪽에 있는 어떤 시설을 감시하고 그럴 수 있는 기능은 미군한테 있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국군한테는 현재까지는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킬체인은 아직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킬체인이 중요한 정보 정찰 자산은 사전에 정보를 캐치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시 상황에 대했을 때 반격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방공 체계가 있거든요. 북한에 아마 세계 최고라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북계 애들이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를 갖고 있어요. 예. 돈 어디서 났대? 모르죠. 마약 팔고 뭐 해킹하고 그랬겠죠. 야 이거 우리 도청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선생님 동민이 형 내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핸드폰 좀 어떻게 정리하라. 아니 이거는 껐는데도 이렇게 대박이네. 나오네. 우리 다 듣고 있는 거야 저렇게. 이런 게 휴민트들인데. 네. 뭐 근데 이게 뭐 극비의 군사 정보 내용은 그래서 어쨌든 아니니까. 그 북계 애들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뭐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꽁꽁 싸매놨고요. 이 방공 체계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항공 접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가 얘네가 레이더가 조사가 되는 게 이거는 시뮬레이션 하면서 한 거예요. DCS. 그러니까 아니 민간 항공기 추적 그 앱 같은 거 봐도 북한 땅 그 북괴들이 정부를 세워놓은 북한 땅에는 아예 비행기들이 날아다니지를 않아요. 예. 러시아 비행기나 중국 비행기도 안 날아다니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DCS 하면서 그 가상의 맵에서 이제 하는데 120km 되는 SA11이라는 그 지대공 포대가 있거든요. 네. 레이더가 120km를 조사한대요. 네. 그러면 120km에 들어가면 계속 울린다. 삐 하면서 내가 지금 레이더 조준을 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예전에 일본이랑 우리나라 해군 마찰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 되게 기분 나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신경이 안 쓰면 이게 조준이 당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사거리는 20km, 30km 미만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 상태가 북한 땅에 들어가면 계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DCS 하면서 북한 땅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요, DCS에는 북한 맵이 없어요. 한국 맵이 그래요? 없어요. 네. 코카서스라고 이제 실제 맵하고 약간 비슷하게 만드는 가상 맵에서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포대가 깔려 있죠. 그러면 뭐 저공으로 들어가거나 완전 초고공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조금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전투기 혼자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자살행위고. 우리가 이제 특수작전 부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런 레이더 포대나 그렇죠. 우리 군대 있을 때 항상 대항군 훈련할 때 그 사람들이 레이더 기지 폭파하러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원들을 그 특수작전용 헬리콥터에 태워가지고 적어도 침투해서 그런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래야 이제 전투기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으면 시뮬레이션으로 해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촘촘하게 대비를 해놓은 이 북괴 정권이 뭔가 진짜 잘못 생각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정신줄 놔버리는 순간 굉장히 참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참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이제 그 평온하고 무신경하게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계신 교포들은 조그마한 조짐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총 난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뉴스만 들어도 철렁철렁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한 20분만 차 타고 넘어가면은 저쪽 바로 군사분계선 나오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다들 지도를 보더라도 진짜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철책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뉴스를 보면서 예전하고 좀 다르게 섬찟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 기시감 때문에.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이렇게 교육으로 받았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상기시키게 되는 그런 기시감이 들어갖고 너무나 섬찟했는데 지금 동밀이 형하고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막 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군사적인 대비는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돼 있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를 빨리 뭐 아까 정보 자산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 자산들을 빨리 취득, 획득, 개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고 제가 정말 이거는 뭐 밀떡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우리 군 장병들이 뭐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희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여요? 우리 예비군하고요. 민방위 철저하게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70 몇 세 드신 분이 총 들고 나와서 나 예비군이라서 나 참전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몇 살까지 저 몇 살까지 7년인가 받잖아요. 민방위를 예비군 끝나고 이런 것들의 어떤 교육을
지금은 뭐 생활화 해가지고 무슨 CPR 교육 시키고 뭐 교양 이런 거 시키고 막 이러지만 진짜 실전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의 임무들은 뭐다 이런 임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 예비군도 뭐 향방잡기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향방잡기나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해서 사격도 저기 유지 사격 뭐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시켜서 우리 그 생활의 그 패러다임을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정부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허투루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제가 뭐 민방위복 입고 오셨네. 민방위복이 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잘 어울려가지고 이거 좀 패션으로 소화하려고 입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입고 나서 얘기 듣다 보니까 패션으로 소화해야 될 개념이 아니라 어떤 또 부분에서는 어떤 부류에서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죠. 뭐 우리 뭐 아직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긴 하지만 뭐 일상생활에서까지 그렇게 막 부담 갖고 지내야 돼?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막 뭐 훈련을 그렇게 힘들게 받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하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2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겠지, 우리 가족은 무사하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는 조금 하지 말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12시간 동안 누군가가 뭔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거나 혹은 날아오거나 혹은 배를 타고 오거나 하고 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민간인 입장에서 아무것도 뭔가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장공비들이 와서 무장을 한 비정규군이 와서 대피해 있는 아파트에다가 수류탄 까넣어서 죽이고 또 어린아이들 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 무참하게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고 그다음에 뭐 그냥 저긴 중동이니까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동미리 형께서 얘기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그냥 시간 때우고 그다음에 시간을 채우면 뭐 소집 해제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 가족은 괜찮겠지 나는 안 죽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혹은 주변에 같이 지내던 이웃들하고 같이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 거야. 12시간 정도는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좀 약간 좀 느슨해지고 소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동미리 형이 지금 뭐 우리 같은 이런 조그만한 팟캐스트를 통한 얘기가 뭐 이 정부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아까 동미리 형이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우리나라가 처한 엄중한 사실을 좀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반면교사 타산지석 이런 말 있잖아요. 반면교사 타산지석 할 만한 곳이 그 베트남 전 이야기인데요. 북베트남은 공산이고 남베트남은 미국하고 동맹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먹었습니다. 뭐 미군 철수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먹었냐? 밑에 난파 간첩들 시켜가지고 법원, 정보기관 이런 데 다 침투해서 기관 자체를 마비시킨 거예요. 마비시키면서 득세를 하죠. 득세를 하면서 이들이 쳐들어올 때 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있었던 거고요.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될 거라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싸움은 기싸움인데
그게 개인적인 싸움이던 국가 간의 전쟁이던 간에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이 기싸움의 시작이 손자병법에 제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이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전투 혹은 전쟁과 관련된 얘기 나올 때 무조건 나오는 경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래서 적을 아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적을 많이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나를 아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요즘의 어떤 분위기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처한 이 입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무장이 좀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 덧붙이면 스타크래프트에서 스카우터 있잖아요. 정보 자산 획득. 그 정보 자산에 관련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자산이 필요하다. 그 지금 뭐 동밀이 형이 번데기 옆에서 주름 살짝 잡았는데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이 정보 취득하는 그 인텔 자산은 스카우터가 아니고 오버로드나 옵저버예요. 아, 죄송합니다. 스캔 컴셋에서 스캔 뿌리는 거고, 스카우터는 날아가서 자폭 미션 하는 애들이고요. 죄송합니다. 오버로드인가 봐요. 오버로드. 그 저기 오지엔 출신 저 국장 앞에서 지금 저는 스타보다는 그때 레인보우 식스 이런 거. 레인보우 식스. 레인보우 식스에서도 이 그 박아 놓잖아요, 틈틈이. 하트빗 센서라고. 하트빗 센서. 그거 레인보우 식스 간만에 들으니까 또 하고 싶네. 자, 오늘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를 긴 시간 굉장히 짧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어요.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그 세 가지 강조하는 게 답니다. 그 굉장히 오늘 하마스가 지금 2.8 전쟁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 잘하셨어요. 정보자산, 그럼요. 예비군, 민방위 요거 세 가지만. 정보자산, 예비군, 민방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거기서 뭐 누구 편을 들어서 누가 불쌍하니 누가 뭐 안 됐든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혹은 우리가 대비해야 될 점들을 좀 캐치를 해내서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은 뭐 알아서 준비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민간인들 분야에서 과연 넋놓고 있다가 저쪽에서 패러글라이드에 누구 타고 내려오면서 총 쏘는데 야 저거 축제의 일부분인가 보다 이러고 좋아하면서 하다가 총 맞아서 돌아가시고, 이런 정신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도 언젠가 뭐 갑자기 누군가가 총 들고 나타났는데 제 코스프레 하는 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줄 바짝 잡고 나비 효과입니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진짜. 그럼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가 아니라 12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최소한 집안의 가장들은 조금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12시간 동안 어떻게 버틸 건데요? 저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염세적이야? 어떻게든 살아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끔 그런 상상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과연 총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잡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펜대를 잡겠죠. 펜대. 총보다 강한 펜. 그럼 저는 카메라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들고 현장을. 근데 그런 거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정 자체가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저는 카메라를 잡기보다는 아마도 총을 잡을 것 같아요. 만약에 12시간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어떤 분들이 12시간을 이래서 민방위 훈련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역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 나면 도망가야 돼요. 이런 정도인 거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들과 가족을 보호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안 돼 있는 거죠. 저 임국장을 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민방위 훈련을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CPR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 무슨 문화교육 이걸로 뭐 대체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 언제부턴가 사이렌 울려도 어디 가지도 않아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민방위는 중요하다. 예전에 을지훈련 연습할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전쟁에서 사람 살리는 기술이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몇 번의 참사, 이 민간인 참사를 겪으면서 뭔가 그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 네네. 민간적이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는 사실 거의 안 그렇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도 뭐 안전 한국 훈련 뭐 그런 훈련들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만큼이라도 방금 말씀하신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롤이 어떤 롤, 그러니까 뭐 유사시가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에 집합해서 가족들을 어딘가에 태워 보내고 가용 자원들은 뭐 대항을 할 수 있게끔 뭐 집결해서 무기를 들고 집결해서 뭐 지키고 있다 뭐 이런 그런 시뮬레이션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흐지부지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 향방잡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동네 지키는 거. 예비군. 아니 그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가끔 보면 대학생 같으신 젊은 다행이에요. 예비군 분들이 동네에 이렇게 모래주머니 파놓은 차모 같은데 서 있는데 최근에 못 봐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나?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최근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데 그거 역시도 그냥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좀 군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예전에는 뭐 프로 해치고 군화 다 풀고 막 술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그냥 놀다 들어오는 동원 디지털 패턴으로 바뀌면서 좋아진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동원 훈련이나 가야 좀 빡세게 하고 왔는데 향방은 사실 그냥 시간 때우다 나오는 거 뭐 이런 거였는데 어떨 때는 예전에는 진짜 향방 가는데 남편이 일하러 가고 부인이 막 이렇게 대신 쓰고 나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아니 그 전에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빠지면은 징역을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지금도 예비군 훈련 빠지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죠. 예. 근데 예비군 훈련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아직도 있는데 예비군 훈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꽂힌 게 12시간을 버티기 위해서만큼은 예비군이든 민방이든 최선을 다해서 옛날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개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수십만 명이 서울의 인구가 수십만 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수십만 명 중에 나는 아닐 거야는 절대 아닌 아니죠.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서울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저 사는 동네에 패트리어트 있나? 없어요. 아까 그랬듯이 저는 우리 동네는 지켜줄 줄 알았더니 몇몇 부분만 지켜주시는 거라면서요. 패트리어트 어디 있냐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서울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외곽에서 우리 저 대통령실 떨어지는 그 위치까지 딱 막을 수 있게 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이 나와요. 훈련할 때 이동해가지고 위치 바꾸는데. 뭐 또 국가 기밀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니요, 저기도 갔다 왔는 그 포대도 갔다 왔고요. 사드 기지 우리나라 아니고 괌의 사드 기지도 갔다 왔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내가 보안 사항은 지키고 그 외에 알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찾아보면 인터넷 나오고 기사가 되는 지난번에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뭐 형 내가 기밀 하나 알려줄까 하면서 뭐 평택 얘기하고 막 제가요? 술을 혼자 마셔서 그래요. 저는 안 마셨거든요. 저는 평택에 대한 기밀 이거죠.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길어져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민이 형이랑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얘기하다가 결국은 반면교사 타산지석,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나는 아닐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12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하는 게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오늘 얘기 잘해주신 동민이 형한테 감사드리고요. 동민이 형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하십시오. 저는 뭐 2.8 사태가 나면서 이 국가에서 뭐 이스라엘 편을 들고 하마스 편을 들고 이런 것을 보고 왜 우리가 위험하다 생각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도 순간 잊고 살았던 것을 2.8 사태를 통해서
각성하는 계기가 됐는데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하마스가 공격하듯이 언제든지 우리 쑥대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준 군인이 고맙고 예비군 훈련 열심히 받는 우리 동네 아저씨들도 고맙고 또 민방위 훈련 열심히 받는 우리 동네 형님들도 고맙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이런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말씀 중에 그 군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유니폼 입고 제복 입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만큼은 좀 이제 좀 정말로 좀 개선시켜야 나갈 될 네. 시기가 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비하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그런 일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그렇죠. 언급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시고요. 네. 오늘 뭐 굉장히 매운 얘기를 그래도 좀 이렇게 가볍게 속도감 있게 잘 풀어주신 동밀이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날이 갈수록 굉장히 잘하는 느낌이 유튜브 채널 잘 되고 있어요? 아직이요. 예. 그 게임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들 레카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견을 표현하는 스피커 인플루언서 쪽으로 그래서 네. 기사를 영상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본인의 카테고리에서 쓸 수 없는 기사를 아니 저도 좀 쉬는 시간 있어야 되고 그 스트레스 하긴 그렇죠. 근데 뭐 보통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에 스트레스 풀려고요. 스트레스 더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DCS라는 게임을 통해서 티셔츠.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정말 이게 막 네, 이게 말로 보고 글로 봤던 내용을 네. 실제로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방공 막 들어갈 때 삐 소리 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DCS 관련된 그 본인 자랑하고 싶은 것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동밀이 형하고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밀이 형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네. 지금까지 동미형이었습니다. 그 클로징까지 이제 제대로. 네, 오늘 뭐 동밀이 형하고 남의 나라 전쟁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많은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12시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오늘 얘기 나누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시면서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채널 임국장에서 마련한 가자고 팟캐스트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